2018년 4월 어느 금요일 밤, 한 남성이 차를 몰고서 어두컴컴한 밤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기가 조명 하나 없는 비포장 자갈길인데다가 차 한 대 지나가기에도 되게 빠듯한 그런 좁은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기에, 특히 밤 운전을 하기에 그닥 좋은 조건의 도로는 아니었는데요. 길이 험하긴 하지만 또 로컬들 사이에서는 지름길로 유명했기 때문에 드물긴 해도 여기를 지나는 차들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 글렌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도 그날 밤 집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이 지름길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저기 앞쪽에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차 한 대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고 그 옆에 자갈길 위에는 또 뭔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물체 쪽으로 헤드라이트를 싹 비췄는데 정체를 확인한 순간 글렌의 심장도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바로 한 여성이 피를 흘린 채로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던 건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사망한 여성은 35살의 몰리 왓슨으로 밝혀졌어요. 몰리의 뒤통수에는 총상을 입은 흔적이 있었고요. 차량 안에서는 marriage license, 즉 혼인 허가서도 발견됐는데요. 아니 혼인 신고서도 아니고 혼인 허가서가 뭐냐.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일단 혼인 허가서를 받고 공인된 주례사 앞에서 정식으로 식을 올린 다음에 marriage certification, 즉 혼인 신고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차 안에 혼인 신고서가 없이 허가서만 있다는 건 이 몰리 왓슨이라는 여성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경찰들이 이 허가서에 나와 있는 신랑 신부 이름을 인터넷에 쳐봐요. 그리고 잠깐 멈칫하게 되죠. 왜냐? 지금 날짜가 4월 27일 금요일인데 4월 29일 일요일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는 결혼식을 무려 이틀 앞둔 예비 신부였던 거죠. 아니 얼마 뒤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어야 하는 예비 신부가 대체 왜 한밤중에 이런 외딴 도로에서 싸늘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걸까요? 과연 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몰리 왓슨은 1982년 12월 15일 미주리주 모벌리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유독 감정 표현이 풍부했던 아이였대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디즈니 같은 캐릭터도 좋아하고 근데 그거를 보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코스튬 의상을 직접 만드는 걸 즐겨할 만큼 창의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몰리가 20살 초반이 됐을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몇 살에 했고 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결과만 보면 몇 년 뒤에 이혼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혼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전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죠. 근데 그때쯤에 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을 같이 다녔었던 앰버 브래디라는 친구랑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되거든요. 이 앰버는 여자인 친구예요. 근데 앰버도 알고 보니까 당시 자기 남편이랑 결혼 생활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뭐 같은 유치원 다녔던 애, 뭐 그 정도 인연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어쩌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묘하게 둘이 결이 잘 맞는 거예요.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끝냈다는 공감대도 있고 또 의외로 대화가 잘 통하고 좋아하는 것도 많이 겹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서로에게 의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이상의 감정이 피어올라서 두 사람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몰리랑 앰버 그리고 몇 달 뒤에 태어난 몰리의 아들까지 이렇게 3명이서 가족이 돼서 같이 살기 시작했죠.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치고 나서 몰리는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해요. 이곳 미주리주 모벌리의 교정시설 직원이 돼서 교도소에서 일하게 된 건데요. 거기서 몰리랑 같이 일하게 된 팀원 중에 관리자급인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었던 제임스 에디라는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어요. 몰리보다 16살 연상인 남자였는데 이 둘이 같이 일을 하다가 서로 눈이 맞아버립니다. 당시 제임스는 무려 4번째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16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임스에게 푹 빠져버린 몰리는 앰버 몰래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가게 돼요. 근데 앰버가 어느 날 이상한 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몰리를 몰래 미행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반신반의였는데 쭉 따라가다 보니까 몰리가 들어간 곳이 웬 모텔인 거예요. 그래서 앰버가 설마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텔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있던 몰리와 제임스를 발견하게 되죠. 그 순간 앰버는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몰리를 뻥 차버리게 돼요. 그래서 약 5년간 이어졌던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버리죠.
몰리와 어린 아들은 같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몰리네 부모님 집에 들어와가지고 살게 됐고요. 한동안은 몰리도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빠르게 시련을 극복하고 이제 제임스와의 핑크빛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흠뻑 빠진 두 사람은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몰리가 좋아하는 디즈니 월드에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요. 멕시코 칸쿤으로 여행도 가서 해변에 누워가지고 서로 태닝 오일을 오순도순 발라주는 등 연인으로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몰리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제임스를 소개시켜주는 시간도 갖게 됐고요. 근데 첫 만남부터 몰리의 가족들은 제임스가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물론 가장 큰 이유로는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거를 빼고 봐도 제임스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너무 별로였어요. 무슨 메두사도 아니고 눈 마주치면 죽는 저주에 걸린 것 마냥 사람들하고 절대 아이 컨택 안 하고요. 질문을 하면은 속 시원히 대답하는 거 없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막 이래서 이 사람은 뭔지는 몰라도 다 오픈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인상을 가족들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만남에서 굉장히 찜찜하고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는 몰리가 걱정이 됐겠죠. 우리가 보기엔 저 남자 좀 별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문제는 몰리가 제임스한테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안 좋은 소리 나와도 너무 속상해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러니까 가족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생각보다 꽤나 오래 지속됩니다. 무려 7년간 이어지는데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몰리도 30대 중반이 됐고 뭔가 사귀는 사이를 넘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됐어요. 그래서 제임스한테 직접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제임스도 흔쾌히 그래 결혼하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이 돼요. 몰리는요, 이 결혼식 준비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웨딩 플래너랑 미팅을 할 때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었는데 몰리가 딱 원했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바로 동화 속 결혼식 느낌. 몰리가 또 디즈니를 좋아했다 보니까 디즈니 프린세스 감성, 그 중에서도 미녀와 야수 같은 컨셉을 모티브로 잡고서 결혼식 장소며 식장, 분위기, 장식, 조명 등등 하나씩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판타지 같은 결혼식이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이잖아요. 준비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설렜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제임스는 결혼 준비 내내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웨딩 플래너가 기억하기로는 이 두 사람이랑 미팅을 할 때마다 몰리는 엄청 들떠있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행복해하는데 제임스는 너무 무표정하고 말도 거의 안 하고 어떠한 열의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예비 남편들 중에는 또 이런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딱히 없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거를 뭐 심각하게 보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하던 와중에 결혼식을 3주 앞둔 어느 날 제임스가 몰리한테 와서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전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전부인, 그러니까 몰리를 만나기 시작할 때 이혼을 진행하고 있었던 네 번째 전부인인 멜라니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 상태가 돼 있다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준비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추스러야 되고 재산 관련 여러 문제를 처리하느라 당분간 정신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몰리한테 털어놨던 거죠. 이 소식은 몰리한테도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결혼식을 미뤄야 하나 할 정도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제임스가 오히려 아니라고, 괜찮다고, 원래대로 진행하자고 얘기를 해줘서 몰리도 알았다. 그러면 결혼식 쪽은 내가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웨딩 플래너랑 잘 조율해서 문제없게 하겠다 하고서 제임스를 배려해 주는데요. 결혼식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뭔가가 점점 삐걱대기 시작해요. 일단 몰리가 청첩장을 주변에 돌렸는데 가족들 중에 결혼식에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요. 제임스가 배려를 해줬긴 했지만 장례식 준비 때문에 바빠도 너무 바빠가지고 웨딩 플래너랑 중요한 미팅들도 줄줄이 빠지고 또 결혼식 최종 점검 자리에도 빠지고 점점 몰리랑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기 시작해요. 근데 몰리가 좀 열받았던 거는 지금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뭔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말해줘야 수정이 바로 될 텐데 제임스가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막판이 되어서야 얘기를 하나둘씩 툭 던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임스한테 엠마라는 고등학생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몰리랑은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던 사이고요. 그래서 몰리가 결혼식 날 이 엠마랑 같이 샵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싶어가지고 스케줄을 잡아놨던 상태였어요. 근데 제임스가 결혼식 3일 전에 연락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엠마한테 물어봤는데 그날 자기 친구가 메이크업을 해주겠다네. 엠마는 샵에 안 가도 될 것 같아. 이래서 몰리가 바로 샵에다가 2명이 아니라 1명 예약으로 변경해 주세요 라고 이메일을 날려야 했고요. 결혼식 식사 인원도 원래는 70명으로 맞춰놨는데 이제 최종 확정을 해야 돼서 몰리가 제임스한테 연락을 했죠. 그쪽에 총 몇 명 오는지 확인이 됐냐. 근데 제임스가 자꾸 확답을 안 해주다가 결혼식도 3일 전에 얘기를 해요. 사실 내가 청첩장을 보내놓고 사람들한테 일일이 확인 전화를 안 돌려서 누가 올지 그리고 몇 명이 올지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안 올 확률이 더 크다. 그래서 70명으로 잡아놨던 식대를 약 40명으로 대폭 줄여가지고 몰리가 또 부랴부랴 담당 업체에다가 결혼 3일 전에 이렇게 급하게 바꿔서 죄송하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결혼식 이틀 전이자 사건 당일인 금요일날 아침까지도 제임스는 전부인의 장례식 준비로 굉장히 바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이 공교롭게도 결혼식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에 잡히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이 글렌이라는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몰리를 발견하게 된 거고요. 근데 사실 글렌이 사망한 몰리를 발견하기 몇십 분 전에 이 길을 한 번 지난 적이 있어요. 자기 부모님 댁에 딸을 맡기러 가던 도중이었는데 그때도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 2대를 보거든요. 그리고 차 옆에 웬 키가 좀 작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길래 그 남자한테 말도 걸었어요. 무슨 일이냐, 다른 차가 진흙에 빠지기라도 한 거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모르겠다, 한참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 하고 부모님 댁에 도착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더래요. 딱히 설명은 안 되는데 자꾸 깨름직한 기분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그 길을 가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도로로 향했다가 몰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와서 현장을 살펴본 경찰은 이게 강도의 소행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몰리의 지갑이랑 개인 소지품이 차 안에 그대로 있었고요. 당시 몰리가 약혼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 약혼 반지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몰리의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예비 신랑인 제임스 에디의 집을 바로 찾아갑니다. 당시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었고요.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욕실 가운을 입은 제임스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경찰이 약혼녀 몰리 왓슨 씨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다 하니까 제임스가 들어오시라 하면서 집 안으로 경찰들을 들였고요. 근데 경찰들이 안에 들어섰는데 어떤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이 방 안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실례지만 누구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이 사람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이런 대답이 들려옵니다. 경찰들은 전부 벙쪘어요. 아니, 이 제임스라는 남자 분명히 이틀 뒤에 결혼을 할 사람 아니었나. 근데 아내가 있다니 지금 뭔 소린가. 그래서 제임스를 방으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 약혼녀인 몰리가 사망한 채로 발견돼서 찾아왔는데 이게 다 뭔 상황이냐.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제임스가 순순히 다 털어놔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내 아내가 맞고 몰리와는 바람을 피우던 관계이며 몰리랑 결혼을 하려던 것도 맞다. 왜냐하면 몰리는 내가 아내랑 이혼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경찰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사건은 나도 모르겠다. 몰리는 내가 안 죽였다. 그러면 어제 지금 12시가 지났으니까 토요일이죠. 어제 금요일에 뭘 했는지 알려줄 수 있냐 하니까 일 끝나고 집에 와 있다가 오후 7시쯤에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서 아보카도 나무를 받아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동료의 집에 갔는데 동료가 집에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집에 돌아왔고 도착한 시간은 오후 8시 30분쯤. 그 이후로는 쭉 집에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몰리한테 전화가 걸려왔길래 한 20분간 전화를 했다. 그리고 그게 몰리랑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다. 경찰은 뒤이어 제임스의 아내인 멜라니에게 진실을 알려줘요. 당신 남편이 7년 동안 몰리 왓슨이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워왔고 심지어 이 둘은 이틀 뒤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라고 말이죠. 이 얘기를 들은 멜라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간 제임스랑 약 20여 년을 부부로 함께하면서
별 큰 문제가 없었던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기에 충격이 더욱더 컸다고 해요. 물론 뭐 남들 다 겪는 돈 문제, 육아 문제 이런 걸로 짜잘하게 다툰 적은 있었지만 항상 함께 잘 이겨냈었고, 특히나 남편이 한눈을 팔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게, 평소에 멜라니가 누구랑 누가 바람 폈대 뭐 이런 가십을 전해주면은 제임스가 아주 치를 떨었대요. 어휴, 바람 피는 놈들 진짜 싫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7년 동안 자기를 완벽하게 속인 데다가 결혼식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바람 핀 상대가 사망을 했다 이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큰 충격을 받으면 가장 먼저 그 상황을 부정한다고들 하죠. 멜라니도 그럴 리가 없다. 사람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 몇 번을 묻고 또 묻고 부정했지만 경찰들은 단호했어요. 남편분이 관계를 인정했다. 그리고 보라색 핸드폰 하나를 쓱 내미는데요. 물어봐요. 이 핸드폰 보신 적 있냐고. 그래서 멜라니가 아니 모른다 하니까 이거 제임스가 아내분 몰래 소지하고 있던 두 번째 폰이라고. 이걸로 몰리랑 그간 연락을 주고받았었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주게 돼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멜라니가 겨우 안정을 되찾을 때쯤 경찰이 다시 멜라니에게 물어요. 금요일 날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냐. 멜라니는 그날 오후 3시쯤에 일을 마치고 남편 제임스를 만나서 밖에서 외식을 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오후 7시쯤에 제임스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갔고, 본인은 30분 뒤인 7시 반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제임스가 정확히 언제 들어왔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렇게 멜라니 얘기까지 다 듣고 난 경찰은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고민할 거 없이 결론이 바로 나왔어요. 이 제임스라는 남자가 너무 수상하다. 일단 7년 동안 두 여자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해온 상태에다가 몰리가 사망한 시점도 결혼식을 고작 이틀 앞둔 상태라는 그 타이밍도 굉장히 절묘했고, 또 앞에서 신고 전화를 걸어온 목격자 글렌이 키 작고 나이 든 남자를 봤다고 증언을 했었잖아요. 그 인상착의도 나름 맞아 떨어지고, 글렌이 인상착의뿐만 아니라 차량에 대해서도 묘사를 한 게 있는데 제임스의 차를 확인해 보니까 그 글렌이 말했던 거랑 굉장히 흡사한 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제임스는 유령 용의자로 충분히 의심가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제임스는 바로 체포가 돼서 경찰서로 연행이 됩니다. 다음날 아침 제임스와 멜라니의 딸 엠마가 잠에서 깨서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거실에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엄마 멜라니도 얼굴이 좀 어둡고 아빠 제임스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그래서 엠마가 무슨 일 있냐, 아빠는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멜라니가 딸이 충격을 받을까봐 제임스가 바람 폈다는 얘기는 빼고 아빠가 어떤 사건 관련해서 좀 조사받을 게 있어서 경찰서에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이날이 엠마의 프롬 댄스 파티 날이었기 때문에 엠마가 프롬을 온전히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심각한 거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엠마를 막 토닥여줬는데요. 근데 문제는 프롬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에 엠마 친구가 엠마한테 와가지고 야, 너 이거 봤냐고 하면서 페북에 뜬 포스팅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자기 아빠에 대한 얘기가 써져 있었던 거죠. 그때서야 엠마는 아빠가 바람을 폈고 그 상대가 이미 사망했고 그 사건의 유령 용의자로 아빠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몰리 사진을 보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봤더라 막 기억을 떠올리다가 딱 생각이 난 게 1년 전쯤에 엠마가 친구랑 코미콘이라고 되게 유명한 만화 캐릭터 박람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입을 코스튬이 좀 급하게 필요했었는데 아빠가 내 친구 중에 코스튬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친구가 있다 이러면서 몰리를 소개시켜준 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실제로 그때 몰리가 코스튬도 만들어 줬었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아빠의 친구인 줄로만 알았고 몰리도 되게 밝고 되게 착하게 대해줘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때도 그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었던 거죠. 경찰은 엠마를 불러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 엠마 진술이 진짜 결정적이었던 게요. 그날 금요일 밤에 멜라니는 7시 반에 잠들어가지고 제임스가 언제 들어왔는지 잘 모른다고 얘기했었고 제임스는 본인이 8시 반에 집에 들어왔다고 했었죠. 근데 그날 밤에 물론 엠마도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집에 들어온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바로 밤 10시쯤. 왜냐하면 그날이 숙제 제출 마지막 날이라서 계속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2시를 넘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숙제를 끝내가지고 제출 버튼을 딱 누르려고 하니까 아빠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따라서 밤 8시 반에 집에 도착했다는 제임스의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한 진술이 됐고요. 그 아보카도 나무를 주기로 약속했다던 제임스의 동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불러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보카도는 무슨 아보카도냐. 나는 제임스랑 일 끝나고 따로 만날 만큼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다. 우리는 한 번도 뭐 같이 어울린 적이 없고 핸드폰 번호도 서로 모른다 하면서 그날 집에 없었던 거는 맞는데 제임스랑 잡은 약속 같은 건 없었다고 굉장히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제임스의 진술에 허점이 드러나게 됐죠. 검찰은 제임스를 1급 살인 및 무장 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사고 현장에서 뭐 CCTV라던가 DNA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퍼즐처럼 쌓인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현장 주변에서 몰리 차가 아닌 다른 차량의 타이어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요. 분석을 해본 결과 당시 제임스가 몰고 있던 차량의 타이어 패턴이랑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경찰이 현장이랑 좀 떨어진 곳에서 피 묻은 티셔츠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몰리의 DNA도 검출이 됐는데요. 제임스 지문이라던가 DNA는 따로 안 나왔어요. 근데 경찰이 혹시나 싶어서 그걸 가지고 멜라니랑 엠마한테 보여줬는데 엠마가 이거 자기가 아빠한테 줬던 거라고 단박에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수업 시간에 만든 티셔츠였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빠한테 그냥 차고에다가 두고 쓰라고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수상하죠. 제임스가 갖고 있던 티셔츠에서 몰리의 혈흔 DNA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 티셔츠도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임스보다 강력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7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는데 결혼식 한 방으로 모든 게 다 탄로날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그러면 몰리랑 멜라니 양쪽한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주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또 하나 있어요. 검찰이 나중에 몰리의 전자기기를 포렌식 해보는데 그 결과 몰리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인터넷에다가 제임스 멜라니 이혼, 미주리주 멜라니 부고 소식 뭐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봤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도 서서히 뭔가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몰리의 핸드폰 기록에서도 그 사건 당일날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마지막으로 통화하던 상대가 바로 제임스였대요. 만약에 그때 둘이 만나가지고 몰리가 진실을 따져 물었었다면 제임스한테는 몰리를 없애야 하는 하나의 이유가 더 추가된 게 아닐까. 뭐 사실 몰리가 진실을 알든 모르든 어차피 그날 밤에 몰리를 제거하려 했을 거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런 정황 증거들 외에도 목격자인 글렌의 증언도 그렇고 멜라니, 엠마, 또 제임스 직장 동료의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쌓여서 검찰은 결국 제임스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기소를 하게 된 거죠. 3년 뒤에 열린 재판에서 제임스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어요. 유죄라고 결정을 내렸죠. 따라서 54살의 제임스 에디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됐고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아내 멜라니는 집안 차고의 선반 구석에서 몰리랑 관련된 여러 물품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중에는 몰리의 가정용품, 식기도구 같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도 있었고요. 몰리와 제임스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한가득 들어있는 상자들도 있었죠. 이 멜라니가 나중에 감옥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제임스가 거기서 바람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죄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몰리는 자신이 안 죽였다고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해요. 결국 멜라니는 이 이후로 제임스와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짓말을 한 것도 제임스고 몰리랑 멜라니의 인생을 동시에 흔든 것도 제임스인데 왜 마지막 순간에 가서 죄 없는 몰리가 모든 걸 잃어야 했던 걸까? 특히나 약간 동화 같은 결혼식을 꿈꾸면서 좀 행복해하던 몰리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사건 결말이 더 잔인하고 좀 씁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제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죠. 정말 유병장수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몰리 왓슨 사건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